네, 10월 9일 목요일 추석 연휴지만 저희들이 라이브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진짜 뉴스킹 늘 고정 출연자이시죠.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정주 C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캠핑 갔었는데 얼굴이 지난번에 탔네요. 탔어요. 탔어요. 네. 네. 아니 근데 탈 리가 없는데. 왜요? 비만 와가지고. 근데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수해를 입었어. 수해를 입었어요. 큰일 났네. 캠핑 장비 지금 말리느라고 죽겠어 지금. 다 젖어가지고. 보일러 다 틀어놓고 막 더워 죽겠는데 난리. 땀 삐질삐질. 해라도 놔야 되는데 어제는 잠깐 났는데 네. 오늘 또 흐려가지고 이거 언제 아이고야. 말리나. 예. 명절 연휴에 비가 장마 때처럼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기후 위기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영광 잘 다녀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또 예. 호남 민심 취재 한번 하고 왔어요. 호남 민심. 네. 듣기 전에 네. 저희가 광고부터 저희가 명절 내내 광고를 못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됩니다. 예, 바로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는 사실상 조찬회동을 오늘 아침 좀 늦었어요. 오전 10시.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소곱창 전골을 소개합니다. 스튜디오에 딱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김준일 평론가 갈비찜 냄새. 갈비찜 냄새인 줄 알았어. 갈비찜이 아니라 소곱창 전골을 지금부터 고기 냄새 나왔더라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자, 풍성했던 추석 연휴 이제는 속도 든든하게 달래셔야 합니다. 명절 내내 전 또는 갈비로 느끼해졌다면 이제는 진하고 칼칼한 소곱창 전골이 답입니다. 쫄깃한 곱창, 고소한 대창 한 입이면 개운하게 속풀이가 됩니다. 곱이 꽉, 양이 듬뿍. 푸짐한 소곱창 전골 한 그릇을 집에서 댁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양의 곱창과 신선한 야채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끓이면 끝입니다. 끝. 진한 육즙과 얼큰함이 어우러진 국물은 지친 하루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립니다. 식품 원재료의 소싱부터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위생안전 시스템 햇섭을 인증받아서 제조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정성과 요리 전문가의 손맛을 느끼실 수 있는 한 끼 가정식이고요. 명절 후에 드시는 속풀이 소곱창 전골 맛과 양 가격까지 모두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재구매율이 완전 짱이래요. 타임쿡이 준비했습니다. 소곱창 전골 한 팩 500g이고요. 이 집은 진짜 싸. 8,900원입니다. 그리고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인 팁 있는데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다 먹었어. 미안해, 다 먹어버렸어. 어머, 미안해, 다 먹었어. 어머, 이정주 기자도 다 먹었네. 저 밥 다 먹고 있어 지금. 제가 티슈 좀 드릴게요. 아니,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니, 이거 읽고 있는 동안 벌써 다 먹었어. 근데 이거 약간 술안주 느낌이에요. 술안주 느낌이에요? 술 먹고 나서 해장. 다음날 해장. 해장. 어제 저도 혼술을 했거든요, 집에서. 네, 혼술? 예. 장비 말리느라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네. 혼술을 했는데 진짜 속이 쫙 풀리네. 아니, 진짜로 예. 칼칼해요. 약간 칼칼해? 이게 그러니까 그 소곱창이 잘못 끓이면은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운맛을 얼마나 잘 잡느냐, 그리고 이제 마늘을 얼마나 좀 넣어가지고 이거를 느끼한 걸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잡내를 안 내게 하는 게. 저는 이제 소주를 좀 부어요. 원래 이 소곱창 같은 거 먹을 때 잡내를 잡느라고. 잡느라고. 맛있어. 이게 맵고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 진짜. 네. 맞아요. 두 분 이리 보니 형제 같아요. 연휴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주 기자님 배부르신가요? 네, 너무 배불러요. 근데 이게 이정주 크크 타임쿡. 저 놀랐던 게 낮술 드셔. 술은 안 곱창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보통 이런 상품들이 맞아. 시래기만 많거든요. 맞아. 시래기만 많아. 네, 우리 냉부의 이재명 대통령 말한 시래기. 좀 이따 해야 됩니다. 시래기로 피자만 만드는 건 아니다. 자, 어쨌든 아침 안 드시다던 이 기자님도 잘 드시네. 원래 아침 안 드세요? 아침 안 먹는데. 이분 뭐 가족인가? 아그네스님? 아니 노미님이구나. 노미님. 이거 뉴욕에 계신 분인데. 침 나온다. 침 나와. 오지라퍼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리지연님, 이정주 명절 연휴 때 굶었냐? 굶었습니다. 뭐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근데 오늘 이 상품이 없네요.
자, 전라남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합니다.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운림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모두 27번의 수상 경력이 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가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최고급 과일,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국무, 고춧가루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최상급만을 고집합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해남 배추와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려서 깊은 맛이 일품인 배추김치, 신선함의 기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울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품이 안 들어왔네요. 아니 뭐 울림가를 꼭 실물을 봐야 돼? 우리 다 경험했어요. 반년 넘게 봤잖아. 맞아요. 우리가 실물을.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뭐 이거 굳이 우리가 꼭 실물을 먹어야지만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자, 믿고 그냥 그러니까 믿고 신청하는. 요즘 먹는 김치 중에 여기 김치가 진짜 최고야.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 제작진께서 요 상품들 빼주시면 자, 스튜디오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심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경상도 다녀오셨죠? 오늘 화개장터네.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서 어땠어요? 처갓집. 처갓집은 목포입니다. 아, 처갓집은 목포예요? 네, 처갓집은 목포고 울산에 이제 캠핑을 갔다 온 거고요. 울산에 캠핑을 갔다 온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물어보고 다니면서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취재하진 않았다. 취재하지는 않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막 폭발하거나 무슨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좀 차분한 추석이었어요. 차분한 추석이었다. 호남 민심. 자, 영광. 저는 이제 전혀 다르게 이제 영광 광주 쪽 분들이 저 친척들이 많아서 저희 처가도 이제 광주인데 그 물어보면 이제 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저한테. 정치부 기자 왔으니까 자, 이정주 기자 중심으로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모이는 거죠. 뚱그렇게. 요새 뭐 어찌냐 이런 거 시작해서. 요새 어찌냐. 근데 가장 도드라지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조국혁신당이에요. 지난 설날만 해도 인기 많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조국 대표 그 설에는 사실은 이제 계엄 이제 여파도 있었고 그렇죠. 뭐 조국 대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서 나름대로 좀 도와주는 게 많았는데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살아나질 않아요. 잘 보니까. 그렇구나. 그게 현수막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그 현수막 중에 뭐 이제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이제 쓴 현수막은 뭐 피해자를 잘 뭐 보듬어 안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뭐 광주의 정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현수막도.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성비 의혹 그리고 탈당 사태 여기에 타격을 많이 입은 거예요. 도덕적 타격이 많이 입었고 광주 쪽에서 그걸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명쾌하지 않은 해명들. 역시 호남은 다르네요. 호남은 달라요. 호남은 다르네요. 이게 정치 의식이 상당히 정치 고관여층. 어떻게 취재 편의점은 좀 보신답니까? 많이 보죠. 많이 보세요? 제가 실제로 저희 친인척 중에 저한테 너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프로를 볼 줄 알았어요. 질문하는 기자. 너 그 편의점 나오잖아. 친척이 대부분 편의점 얘기만 해요. 편의점 얘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편의점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 우리 이정주 기자님 덕분에 빛나는 편의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전북 부안 분이세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전북 지역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처가는 목포니까 전북과 전남을 좀 두루 이렇게 있는데
이 호남이 저는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 전략적 투표를 하거든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민주당이 못한다 하면은 그렇다고 국민의힘이나 이쪽을 막 실어주진 않지만은 그쵸. 민주당의 죽비 예. 이런 거를 때리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죽비라고 호남의 그래요, 호남 민심을 죽비라고 예. 얘기해서 그래서 키워주다가 또 다른 대안 세력이 잘 못하면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또 간단 말이에요. 항상 전략적 투표.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위기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는 그냥 사실 이 메시지만 세게 내도 굉장히 선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눈길을 줬다라면 이제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이 메시지를 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지금 필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저도 조국혁신당에도 애정이 많고 그러고 좀 가끔 조국혁신당 분들 만나면 이런저런 조언도 해드리는데 네. 지금 굉장한 위기는 맞고 그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강미정 대변인 사퇴라는 표현이 뭐 저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주 그 최소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분 뭐 이런 것은 상당히 크다. 역시 호남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창에 김준일 기자가 자꾸만 잘생겨지네 뭐 이런 원래 이분 별명이 얼굴 천재예요. 얼천 선생. 남들은 월천 대사인데 여기는 얼천이에요. 얼굴 천재. 예. 자, 명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그 끝나지 않는 두 가지 이슈가 있으니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해서 막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냐 이것들아 이런 비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나이가 당선이 됐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돼 가지고 뭐 사실상 아베 극우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할 텐데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관세 협상 문제 제가 명절 앞두고 서울역하고 용산역 현장 취재 갔을 때는 관세 협상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시민들께서 이거 진짜 우리 만약에 오면 어떡할 거냐 우리 이거 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신문 보니까 대통령실이 딱 그 추석날 그러니까 그 차례 지내는 날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일 지금 회의 중이라는 거예요. 관세 협상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협력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냉부 출연 어떻게 보세요? 일단 26일에 이제 화제가 났는데 그때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귀국하는 길이었고 화제는 27일에 이제 잡혔고 그리고 대통령이 27일부터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맞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일 오전에도 회의를 하고 28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하고 또 오후 5시 반에 다시 회의하고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정치권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박근혜 7시간하고 비교를 하는데 박근혜는 도대체 7시간 동안 뭘 한 것이냐에 대해서 그 행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거가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시간을 내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이제 정무적 판단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출연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좀 미루고 그러니까 추석에 이게 이제 좀 방영이 되는 거를 원했긴 했는데 미루고 다음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보고도 다 받고 뭐 지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크게 이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적당히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붙들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진우 의원실을 취재하는 박형관 기자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실은 아싸 이러고 있대요. 하나 잡았다, 한 건 했다, 뭐 이제 이런 태도라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날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아니라 K푸드였던 것 같아요. 시래기. 이재명 기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걸로 뭐랄까 변죽을 올리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를 하나 답답한데 일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프로를 이제 결국 이제 정주행 한번 봤어요. 네. 다시 보기도 하고 여러 번 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그 쟁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재난 사태나 아까 이제 김준일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 사태 이런 게 났을 때 네. 그러면 최고 국정 지도자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현장에 가고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26일 날 발생한 다음에 28일이면 이미 이 사안이 복구 조치가 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네. 화재 진압이 거의 다 회복되고 프로세스가 거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박근혜도 그랬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하는데 이런 어떤 화재나 재난 현장에 아무 대책 없이 찾아가요. 그냥 네,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니까 쟁점은 만약에 프로세스대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서 이런 부분을 프로세스대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시를 어기고 다른 짓을 했다거나 밑에서 프로세스 잘 하고 있는데 아니면 굳이 본인이 나서겠다고 해서 그 재난 복구 과정을 방해했다거나 네. 쟁점이 그거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갔다고 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나갔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왜 찍었냐 이거죠. 네, 아까 네. 말씀대로 이제 김준일 선배 말씀 똑같은데 조금 아쉽긴 한데 야당이 이걸 공격하려면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방해했냐고. 그러니까 네. 밑에서 어떤 내부 고발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예능 찍고 다시 회의 주재하느라고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이게 나간 게 중요해라. 그래서 how to 뭘 잘못했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돼요. 네네. 네, 박근혜 사례 같은 경우는 7시간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경이 출동했다가 빠꾸했다가 출동했다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골든 타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그 타임에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못하고 역할을 못한 거예요. 위에서는 나중에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는 그 들어가지 말라고 빠꾸하라고. 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나간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세월호의 7시간에 맞춰서 이재명의 사라진 48시간을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그랬다가 나중에 스멀스멀 사라졌는데 그 프레임에 가둬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포인트로. 근데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논점을 바꿔가지고 왜 나갔냐. 그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지금 복구율이 27.8%, 그러니까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정보자원의 원장인 관리원 원장인 그 이재용 원장이 국회 행안위 위원들이 갔을 때도 걱정 말라 100% 복구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번 행안위 때 국정감사 때 그렇죠. 아마 엄청나게 그 이재용 원장 깨질 것 같은데 그런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으면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그 현장의 판단을 믿고 이거는 고해도 되지 않겠냐. 일단 그 에이펙이 10월 말인데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냥 고냐 스톱이냐 해서 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뭐 다 뭐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대전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분원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를 했던 거는 실시간으로 백업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백업이 된 거는 5%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정부 때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다 뻥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분원도 만들어 놓고 예.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니까 이거 망가져도 여기에서 근데 데이터가 이중화 장치. 예,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예. 좀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었고. 아니 제일 이상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상민 이거 하자고 장관이죠. 이중화 조치를 하자 그랬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빌드업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멈춰라. 그래서 250억인가를 예산 삭감을 행안부 차원에서 국회에 한 거예요. 그래서 19억인가 16억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다 같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복구가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100%에 네.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산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되면 100일 뭐 이게 며칠 동안은 반년 동안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 국가 재난 상황이니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응이 문제가 있었느냐를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딱히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논점도 옮아가고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개혁신당 쪽에 개혁신당이 계속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거짓말 프레임 계속 논평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처음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화재 이거 신속 복구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예능하고 전혀 관련 없었다. 일정 자체가 이제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지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짓말로 이제 엮어가지고 강유정 대변인을 이제 경질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진짜 이거 옛날 기억이라서 저희가 기사를 크게 안 써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인선 대변인 때 아시죠? 윤석열 초반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제가 그 거짓말이 너무 황당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건희 사진 있죠? 그 집무실 들어가서 김건희 사진 찍었잖아요. 그게 팬카페로 유출된 거예요. 오케이. 사안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냉보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게 때로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우당탕탕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발생했는데 그러면 집무실 안이 거의 보안구역이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개 데리고 가가지고 반려견하고 사진 찍어서 그게 김건희 민간 팬카페로 유출이 됐는데 그럼 이 유출을 누가 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강인선 대변인이 처음에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그게 부속실 직원이 당시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이 찍어줘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유출됐다라고 하길래 저희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럼 누구 핸드폰이었냐? 만약에 부속실 직원 핸드폰이면 부속실 직원이 찍어서 그 직원이 직접 팬카페로 사진을 전송해줬냐? 아니면 찍은 다음에 김건희한테 따로 전송해줬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김건희 폰이었어요. 그거 끌어낸다고 한 6시간 걸렸어요 그때.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대변인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거짓말할 때 강인선 거짓말할 때 당시 뭐 요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때 여당이고 뭐고 대변인이 그런 큰 거짓말하는데 단 한마디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강인선 경질하라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강유정 대변인 설사 그게 두루뭉실하다고 해도 저 때는 가만히 있자 더 큰 게 문제가 있었을 저는 때도. 사실 기자들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제 사건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그래서 윤호중 경질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개혁신당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받아서 또 보수지들이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각으로 가니까 이건 조금 지금 상황에선 논점 이탈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방금 전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서면 브리핑이 하나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어제 우리 국민이 탑승한 배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방을 요청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저녁 이스라엘이 납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신속한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서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제 그래도 가자에서 조금 가자 상황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휴 내내 알자지라 보면 그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자에 뭔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배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납포됐는데 그 안에 우리 국민이 탑승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가 한 명이 해초고요.
평화단체 개척자들이 타고 있는 배인데 이건 또 상당히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가자 평화구상 첫 단계를 합의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가 내가 중재할 테니까 너희 휴전해. 휴전 안 하면은 특히 하마스 니네 무장해제 안 하면은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거의 이런 상황이라서 하마스가 예. 일단은 합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가자 지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거기에 23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망자가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제노사이드고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냥 폭격으로 죽은 것도 있는데 지금 봉쇄 상황이에요. 완전히. 네, 네. 그래서 거기 집단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도 몇 명씩 몇십 명씩 지금 거의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끊고 지금 그 이스라엘군이 지금 거의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아예 거의 다 너희를 거의 쫓아내겠다 거의 이런 상황이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거를 비난할 수 없어요. 저 상황에서 너무 네. 많은 사람 이게 근래 있었던 사망자 수 중에서 이게 전범이에요. 예, 전쟁 범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거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그거를 막겠다라고 하고 있고 납포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가 네. 뭐 당연히 잘 하리라고 뭐 믿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벨상 받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하마스한테 일단 무장해제 너희 안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마스가 뭘 믿고 지금 무장해제를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걔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장혁명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뭐 저는 그 노선을 다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또 무장해제를 안 하면은 이거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가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그리고 강정 친구들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뭐 이 활동가를 이제 파견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지금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납포됐다 빠른 석방을 좀 요청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2023년 여름 휴가 때 그 왜 해군 함정에서 윤석열 내외가 그 술 파티 했다 의혹받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다금바리를 공수해 왔다. 근데 네. 김해공항을 통해서 옮겨왔고 배를 타고 저도로 이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얌얌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다금바리 뭐 술파티 얘기도 있었고 해군 얘기까지는 그 처음에 의혹 제기 때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추정은 했죠. 네. 그리고 뭐 작살로 뭐 잡아가지고 뭐 작살로 잡은 고기는 예를 들면 피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뭐 쫄깃쫄깃하다 김건희가 얘기했다고 그거를 이제 김성훈 차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그 구속 이 수사 되기 전에 계엄 전에 네. 김성훈 차장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진짜? 네. 네. 물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물론 전화해서 혹시 그때 작살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 전화 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금야금 물어봤어요. 그 비아폰부터. 근데 김성훈 차장은 이거를 자기는 작살로 잡은 거 이런 거 안 했단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경호처의 그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계속. 무슨 얘기지 그게? 예. 자기는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경호처가 작살로 잡는 게 이건 법이 잘못된 건가 하는 물음표는 있더라고요. 저도. 아니 근데 작살로 어떻게 잡아? 나 그것도 너무 신기한. 그 고기를 가둬놓고 네. 그물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 바다 이게 망망대해 바다에 들어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본인이 물고기는 아니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야? 네, 노인과 바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약간 넓은 이렇게 한 30m 정도 그물을 쳐요. 안에 이제 고기 넣어놓고.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제한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예. 이제 작살로 던지는 거 작살을. 예, 던지거나 아니면 이 기계가 있대요. 보면 이게 요새는 잘 나와서 손으로 못하죠. 경호처가 뭐 미래소년 코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소년 코난. 통 쏘는 게 있나 봐요. 총으로. 이제 그런 걸로 고기는 상당히 좀 크고 작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테크니션하게 잘 돼 있으면.
몇 번 하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대요. 가까이 가면. 그래서 이게 폭을 좁혀가지고 이제 맞췄다는 게 그때 취재원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다 떠나서 대통령 내외가 야 다금발이 좀 이랬을까요? 그리고 군함을 이용해서 회 잡고 이래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은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웬만하면 그래. 먹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따지는 거 싫다. 구질구질한데 네.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서 처먹는 건 진심이에요. 거제에 갔으면 거제 음식을 먹어야지 왜 제주도 다금바리를 먹겠다고 그래. 그럼 제주로 가든가 그러면은 제주 갔으면 또 거제 거 먹었겠죠. 야 거제 멸치야. 진짜 진상 애가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러니까. 거기 거제에는 그러면 해산물이 안 나나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많겠어. 통영에 또 다찌 나 진짜 좋아하거든. 통영 가면 다찌 먹거든. 네. 얼마나 맛있는데 네. 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군 함정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의혹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건빵과 컵라면 주면 이제 안 나가는 거지. 야 다금바리 갖고 와. 내가 다금바리 먹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어디서 건빵이야? 뭐 적당히 처먹. 죄송합니다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너무 구질구질하게 그러니까. 하니까 네. 좀. 다금바리는 제가 보기에 윤의 요구였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의 요구였을까? 소주에 좋죠. 다금바리 소주에 딱. 다금바리 저도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먹지. 그치. 네. 다금바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군 근데 어떤 배를 이용했을까? 민간 어선을 이용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거의 99% 함정 이용했을 거예요. 99%? 네, 왜냐하면 이 함정 이용하는 게 대통령들 저도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휴양지 갔을 때 그 규정이 좀 애매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이동할 때 이거 참수리 해군함정 뭐 PCC, FF 뭐 참수리 이 급으로 있는데 참수리 함정 같은 경우는 이동할 때 어선보다는 좀 크고 큰 함선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 이동할 때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관례가 있었어요. 조금. 네.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 동선이니까. 근데 다금바리회는 다금바리를 경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금바리. 윤석열 성정상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네. 진짜 왕처럼 살았던 것 같아. 손바닥에만 왕으로 쓴 게 아니라 현실에서 왕과 왕비마마로 두 사람이 살다가 진짜 처참했겠다. 추석 명절에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옛날에는 그 왕조 시대, 조선 시대에는 네. 세금 대신 그 지역에서 특산물들 진상하거든. 야 세금 깎아주고 다금바리로 받아와. 뭐 이거 농담인데 네.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치사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다금바리를 뭐 먹고 싶어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육로로 가져오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참. 생각하기도 싫은 시절이었던 것 같다. 23년에 이렇게 술 파티를 즐기고 우리는 이런 것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이렇게 깜깜이로 정치를 했으니 나라가 어땠을까 싶고 지금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연휴 때도 참 심각한 게 관세 협상인 것 같아요. 근데 MBC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연령, 지역, 이념, 성향 상관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은 줄여야 된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거예요. 일단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가 80%입니다. 그리고 빠른 결정해야 된다가 15%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간을 좀 그러니까 빠르게 사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국익에 그 훼손이 안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신중한 결정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래서 KSOI에서는 여론조사 그때 질문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사실은 이런 불필요한 수식어는 빼는 게 좋거든요. 당당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신중하게 국익에 부합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보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신중한 결정, 국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55대 한 뭐 35 이 정도 되다가 계속 지금 80%까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그러니까 일본에 준하게 만약에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내줄 경우에는
그냥 트럼프가 여기다 투자해라고 하면 45일 내에 현금을 그냥 꽂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돈이 우리가 한 번에는 아니지만은 3,500억 불이면은 그게 한 480조 원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그 4,100억 불 정도 돼가지고 외환보유고가 84% 이상입니다. 그렇죠.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내용들을 좀 더 보시면 보실수록 이건 큰일 나겠다. 그렇죠. 한 해 정부 예산인데 498조. 뭐 그거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은 이제 680조 뭐 700조 정도 되니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달러로 그것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좀 뭐 그 미국에 대한 불쾌감도 있고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어쨌든 그 편지가 날라 우리가 새로운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진작에 제시를 했고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마냥 끌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것을 생으로 그냥 현찰로 가져간다. 이거는 얘기 안 된다라는 것에 공감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MBC가 물었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미 동맹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를 수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니다가 73%예요. 그리고 그렇다가 17%인데 그냥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7%나 되는 것도 저는 좀 놀랍기는 한데 아니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최소 7명 이상은 이거 그냥 생돈 그냥 떼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주 기자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러트닉 상무장관이 처음에 그 미국에서도 외신을 보면 조금 문제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약간 이제 화전양면수를 한번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자 각 부서별로 뭐 상무장관, 국무장관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를 시켜가지고 각자의 지금 협상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외교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게이트가 하나로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는 산업부 1대1 하면서 만나가지고 각자 성과를 갖고 오니까 나중에 퍼즐 조합하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하면 의원은 100명인데 표는 300표다. 뭐 그런 식으로 부풀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3,500불 캐피털 콜 방식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본도 캐피털 콜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면 합의설도 계속 나오는 게 그 일본조차도 만약에 줄할 때 주잖아요. 그 외환 보유고를 사실 준 다음에 바로 본인들 이제 본토에다가 트럼프는 현찰로 꽂아주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는 그러면 통상 협정 자체에 떠나서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보통의 트럼프의 스타일이라면 앵커링을 여기다가 하고 더 센 걸 내세우고 이 다음 스텝을 이제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더 센 걸 A를 제시했기 때문에 한 칸 낮춰서 B에서 협상 가능하다. 이게 합리적인 건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관세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거든요 지금. 그렇죠. CPI 지수가 높으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값, 비트코인, 비트코인 보세요. 이게 미 자국 내에서도 관세를 때리니까 관세를 때리면 결과적으로 뭐 다 알지만 수출의 입장에 봤을 때 원래 결국은 상호 간의 이득을 보는 게 무역이거든요. 근데 관세 때리니까 미국 물가는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돈을 더 부으면 또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안 잡힌다는 그 지금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내년 중간으로 날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거의 뭐 지금 시카고에 지금 방위군이 투입이 됐는데 민간인한테 총 쏴가지고 지금 그 이민단속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그래서 거의 진짜 11워 예전에 영화 나온 몇 년 전에 영화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걷잡을 수 없. 지금 미국 가면은요. 어디서 총 맞아 죽을지 몰라요. 미국 위험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데 총기 난사범이 와가지고 총 쏴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 일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본에 새로 다카이치 사나에 여자가 여성이 이제 총리가 된 건 일본 역사상 처음인데 여자 아베라고 불리거든요. 물론 역사인식의 문제가 많고 999고 뭐 야스쿠니 참배 신사 참배도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미일 무역 협상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네. 총재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우가 사실은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주의가 좀 너무 인종차별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은 국익에 우선하는 게 원래 극우예요. 네. 근데 한국 극우는 뭐냐고 사실. 한국 극우는 왜 미국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야 왜? 미국, 일본 그러니까 다 퍼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사람도 재협상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불공정 무역이고 있으면은 네. 이런 일은 한일이 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지렛대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버텨주니까 일본도 지금 이거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일본이 또 재협상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도 협상을 잘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서로 윈윈하는 건가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극우는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될 의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냉장고 가지고 지금 막 뭐 오랐니 그러니 뭐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관세 협상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다카이치가 당선이 된 네. 이후에 사실상 제2의 아소 정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 아베노믹스 했던 것처럼 사나이노믹스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가자 문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지명한 존노 미국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 중국의 팽창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한미군이 옛날하고 다르게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른바 중국을 겨냥하는 차원에서 자기 몫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평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게 북한 방위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똑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인태 그 차관보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 문제, 국방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게 바로 보수정당의 역할인데 지금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뭐 찰리 커크 추모하고 건국전쟁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냉장고 부탁해 왜 나갔냐 이거 가지고 물고 뜯고 하고 있고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 국민의힘 오랫동안 출입했던 이정주 기자가 보기에 그분들은 왜 이렇게 이런 중차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 간과하고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근데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냉정한 보수 정당, 가치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때마다 기회주의로 기생했던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위에서 돈 내려주고 네. 선거하고 뭐 독재하고 사람들 팔 걷고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뭔지도 방향성도 원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간 중간에 이제 그걸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걸 가치 정당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혼돈 속에 좀 있고 저는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그 일관된 방향성도 잘 못 잡는 게 예를 들면요 지금 존노 이 사람이 한 말처럼 차관보 후보자 결국은 중국하고 양안 관계상 대만해에서 전쟁 났을 때 우리한테 주한미군 빼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그쵸? 주일미군하고 결국은 전략기동대로서 같이 움직이면서 네. 중국 억제하는데 한국군도 같이 동참해라 이 소리예요. 네. 그리고 자위대랑 이제 이쪽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 파이스트 극동아시아 돌아다니다가 같이 셋이 이제 중국을 방어하다가 필요하면 인천에 자위대랑 같이 상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네. 그 신속기동대는 동아시아 전반을 한쪽에 주둔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네. 병력 규모가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에게 이게 늦은 한탄이지만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면 그 전에 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오세훈 시장 자주 말하는 핵무장. 네. 왜 이제는 다 지나가고 할 수도 없을 때 지금 코스프레식으로 내냐 이거예요. 지금 핵무장
우리 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제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우리는 그거. 핵무장을 하려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제재를 피하면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툭 던질 게 아니라. 근데 지금도 이걸로 툭툭 던져요. 그냥 필요하면. 왜? 선동하려고. 그래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진보 인사들을 마치 나약한 놈들, 이런 매국노들 이런 식으로 인상 비평으로 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한 지금 퍼즐이 맞춰지기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극우로 하려고 해도 머리를 좋게 쓰면서 방법론을 좀 첨예한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관계 몇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네. 사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요 이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문서를 보면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라고 그때 이제 합의문을 썼고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문서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네. 그건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중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문서상으로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를 하는 거가 어디까지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그걸 밝혀야지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주한미군이 28,500명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근데 제가 김병주 의원이나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이 28,500명의 상당수는요. 그러니까 중국 견제용이에요. 이미 4만 명 넘다가 지금 많이 감축했잖아요. 네. 더 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중국 견제 이를테면 레이더 기지 뭐 운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미 평택 기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을 뺀다라는 거는 중국 견제를 지금 포기하겠다는 여기에서 뺄 수 있는 게 한 몇천 명 정도밖에 3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네. 예, 뭐 전략적 유연성을 하든 근데 나머지를 뺀다라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이미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을 오히려 할 필요가 있다. 니들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너희들 뭐 몇천 명 빼고 싶으면 빼는데 어떻게 할 거지? 그건 전략적 유연성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우리가 대만에 뭐 분쟁 났을 때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그렇죠. 선을 그어서 동맹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너희 국민의힘의 입장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 받아들일 거 전략적 유연성 그러면은 그 뭐 다 받아들일 거냐. 북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니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빙빙빙빙 돌려서. 네. 근데 그런 정당이 무려 이제 107석, 106석인가요 이제 몇 석이죠? 하여튼 100석이 넘게 국회의석을 어쨌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런 걸로 흔들기를 하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 대외의 압박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중국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좀 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다발로 또 국제 외교 안보 문제는 또 해야 되잖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책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합리적으로 정치를 해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덮어놓고 그냥 정쟁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질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통하지 않는데 좀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국감이 시작이 돼요. 이제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키맨이 김현지 실장이 됐어요. 김현지 국장이 됐고. 김현지 국감이 됐어요. 저 어제 보니까 보수단체들이 김현지 실장을 고발했더라고요. 그 나이, 그 다음에 학력 이거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인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 살다가 이런 게 진짜 살다가 네. 너 정체가 뭐야? 너 고소. 너 고소 처음 봤어.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이제 그 김현지 실장의 어떤 존재가 지금은 예전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뭐 성남시장 할 때하고는 다 뭐 다르게 이제는
부속실장이라고 하면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고속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한겨레 인터뷰에서 네. 100%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이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한 것 같고 나와서 뭐 많은 부분들을 밝힐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알려질 거 다 알려졌어요. 75년 4월 15일생이라고 이미 국민의힘이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올렸어. 1975년 4월 15일생.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네. 이김에 올렸어. 근데 몰라요, 몰라. 그리고 학교를 좀 일찍 갔는지 네. 상명대 당시 상명여대 93학번. 이거 박원석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니 당시 이재명 변호사한테 소개를 시켜줬다. 이거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이렇게 해서 뭐 권력 실세 맞아요. 실세가 죄야? 어느 정권에는 실세가 있었던 거고 아니 그거를 실세 저기 강훈식 실장이 자기라고 매불쇼에서 얘기했는데 왜 또 실세라고 그래? 우상호 수석이 실세는 강훈식이거든요. 이렇게 또 가르마를 타줬는데 어쨌든 실세는 맞죠. 뭐 실세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세가 죄는 아니죠. 그럼 불법을 뭘 했는지 여부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굉장히 큰 헛발질이다. 김현지한테 붙들어 맬 시간에 다른 거 좀 외교안보 좀 챙겨라. 국정이나 좀 해라. 챙겨라. 정말. 국감,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현지 그 실장에 대해서 막 엄청난 막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관음증인 거야. 너 몇 살이야? 너 어디 나왔어? 너 남편이 뭐 해? 뭐 이거 끊임없이 막 가져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좀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국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김현지한테 몰빵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감 앞두고 전화 좀 돌려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김현지에 이제 타격 주는 거. 근데 김현지 그러니까 부속실장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걱정을 하냐면 막상 나와보면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막상 질의했더니 예전에 문재인 정권 초반에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뭐 저희 보면 운영이 제가 그때 취재하려고 들어갔어요. 뭐 이만희 의원하고 몇 명 그 덤볐다가 완전 되치기 맞아가지고 조국 사실 민정수석이 별로 정치 생각이 없었다는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자신감 얻어가지고 뿜뿜해가지고 아 내가 정치를 해도 되구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야당이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아주 많이 얻었다는 설도 있었어요. 고문이 들어가기 전에는 처음이니까 좀 이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임종석 실장하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김현지 실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크게 휘둘렀는데 허당이면 사람들 봤을 때는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지금까지. 이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죠. 13일하고 15일 법사위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으로 찾아가잖아요. 원래 이제 국감 그 격년으로 한 해는 국회에서 한 해는 대법원에서 왔다 갔다 핑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 타임인데 직접 찾아갑니다. 대법원 현장 검증으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지금 아직도 나오지 않는 입장. 그래서 기록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로그 기록 한번 까봐라.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사실상 이틀이죠. 이틀 보고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파기환송 100번 양보해서 파기환송은 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결정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파기환송 결정까지 도대체 대법관 총 14명 그중에 이제 행정처장 빼고 나머지는 전원합의체 올리면 당신들은 어떤 일하고 어떤 일가를 하길래 그 많은 수만 페이지의 종이들 그 자료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종이로 안 봤다며요. 그러니까 로그기록 접속밖에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접속한 거 보여달라 이건데 이거 접속 거의 안 했을 확률이 99%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라는 게 그냥 정설처럼 그 국민들 사이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대법관 제각각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다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기록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저희가 무슨 사법부 탄압이니 독립성을 뭐 우리가 뭐 위배하니 그게 아니에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말한 거지. 그렇죠.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독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에서 독립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니까요. 그냥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이런 방구 반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보기에는 1번 김현지, 2번 조희대, 3번은 누가 될까? 3번은 제가 보니까 산업부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업부가 네. 그 대한고래 네. 그리고 원전, 웨스팅하우스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묘하더라고요. 야당이 여당 때리고 여당이 야당 이게 때린 게 아니라 지금 네. 정부를 그러니까 민주당 산업부라는 정부 조직을 여당이 때리는 민주당이 대한고래 그러니까, 예. 그런 묘한 예. 그리고 국민의힘인 야당이 정부를 보호하는 대한고래 할 만했어요.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감이 경찰도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찰도 뭐 상당히 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이제 김현지 실장 관련돼서 취재를 해보니까 의외로 국민의힘이 진짜 헛삽질했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김현지 실장이 말을 굉장히 잘한대요. 달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부속실장 맡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질문하면 그거는 비서실장이 답변을 하면 되고 그렇죠. 뒤에 배석하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배석. 네, 배석자니까 국회의원이 불러서 증언대에 세워가지고 증거법에 따라서 채택한다는 거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근데 그렇게 해봐야 별로 손해볼 거다 국민의힘이. 근데 어쨌든 나와서 일약 스타를 만들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이게 선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뜻이 있는 분은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완전 실무자. 실무자야인데 이 사람을 불러서 무슨 국감을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부르면 나간다 100% 이런 네.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휴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박지원 의원 간의 그 카톡 관련된 그 카톡에서나 얘기해 인데 우리 오디오 준비해 놓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잘 간섭을 안 하니까요. 그 배경을 잘 알고 싶어 하시고 제가 중도 진영이나 조금 합리적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과 뭐랄까요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제 개인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생각과 조금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죠. 당이 왜 이래? 이런 말은 카톡방에서나 해라. 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뭐 핵심은 뭐 박지원 의원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견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이렇게 세트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상호는 우상호의 일을 했고 네. 박지원은 박지원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명평론이다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는 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이견이 뭐 진짜 홍해와 같은 넓은 거냐 아니면은 개울가 네. 청계천 정도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거냐. 네. 근데 이견이 있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이견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했던 게 최근에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은 뉴노멀이다. 네. 당정 관계는 뉴노멀이다. 뉴노멀 좋아해.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당정 일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망하지 그렇죠. 않았냐. 네. 이제는 서로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은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기로 했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의 인식을 이제 몇몇 선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지지율이 좀 하락세였잖아요. 네.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대통령에게서 찾기보다는 당에서 너무 조금 거칠게 여러 가지 개혁 사항을 몰아붙이다 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일종의 네. 방화벽을 친 거예요. 저거는. 네. 우리는 원래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관심은 있지만은 당무 개입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일종의 방화벽을 지금 네, 쳤다 네. 이렇게 보고 당은 당, 정은 정. 예, 이렇게. 예, 뭐 이렇게 하고 박지원 의원은 전통적인 이게 뭐죠? 김대중 정부 때 홍보수석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그렇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당정은 하나지. 왜 이견을 노출해? 이렇게 또 막 그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옛날처럼 진짜 당정일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정말로 다 좋은 것이냐. 좀 이견은 노출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견이 있으면은 숨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투명성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조금 판단이나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아 이거 제가 헬마우스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거기까지만 가셔라. 더 가시면 큰일 납니다, 선배. 이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판단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내부에서 더 좀 정무 라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당과 조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무 파트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네. 제가 이제 물어봐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견? 네, 이견이 뭐야? 이견이 뭐야? 네, 그 두 이자야 다를 이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보수 정당은 하이라키 대통령이 시키면 그냥 찍어 누르고 너무 동일체적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당정 관계나 민주주의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런 어떤 생경한 이제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저는 아까 김준일 선생님 말씀대로 양쪽이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견이 없으면 이상하죠. 아무리 뭐 당정대라고 해도 그게 이견이 없으면 아니 그게 정치인가요 그러면? 네. 서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게 대단하게 예를 들면 주한미군 빼라 주둔해라 이런 거 가지고 이견이면 그 같은 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전략 기동성 이 문제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걸 패키지 딜을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각 그 부처나 그 조직의 수장들이 나와서 논쟁적으로 벌이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논쟁이 또 논쟁을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서로 또 모여서 충분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예, 총리실, 비서실장 그리고 당대표 이 라인들이 서로 그래서 유기적으로 사실은 같은 당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역관제적 성격과 관료적 성격이 약간 결합된 정부 형태인데 이 다른 것 말고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당을 중심으로 집권한 정당에서 역관제 형식으로 모든 조직을 장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밑에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힘을 실어야 될 곳은 조금 이견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51대 49가 만약 교착 상태다. 네. 그럼 대통령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박수현 선임 대변인, 그 수석 대변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설거지 하는데 달그락 소리 당연히 나야지. 달그락 소리 어떻게 안 나고 설거지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박수현 수석이 그 설거지 얘기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산더미처럼 국민의힘이 남겨놓고 갔으면서 설거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쨍그랑쨍그랑 소리만 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우상호 수석의 이제 속도차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달그락 소리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 언론은 수습에 나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데 예. 박수현 대변인은
진짜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정무적인 잘해요. 판단도 그렇고 네.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도 이제 하셨고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일을 원만하게 말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일을 원만하게 이런 거 해결하는데 진짜 지금 또 이제 어쨌든 당의 수석 대변이잖아요. 맞아요, 당의.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사건을 키우지 않는 훌륭하신 분이다. 그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하고 필요하면 하루에 두세 번씩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설거지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 안 날 수 있냐. 이 설거지 거리 남겨준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국민의힘! 요새 안철수 의원 조용하네요. 설거지하고 있나 봐요. 분당에서. 안철수 의원은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할까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 아, 그래요? 경기도지사? 아니, 지금 6분 지나서 간단하게 그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내보낼 거냐, 뭐 이렇게. 안철수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안 나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뭐 여론이 좋아지거나 뭐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나갈 수도 있죠. 뭐 그거는 모르는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은 절대 안 나간다고 절대 안 나가요. 입장 밝혔던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고 왔어요. 서정욱 KBS. 변호사의 생각이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서 생각하는 거는 안철수가 나가고 안철수 자리에 보궐선거가 생기면은 그거를 개혁신당에 주고 개혁신당에 주고 그래서 당 차원의 당대 당으로 통합하고 통합이 그러니까 합당까지는 몰라도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서로 이렇게 한다. 밀어줘라. 예를 들면은 뭐 개혁신당에 나오면은 10%는 또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뭐 5% 10% 그러면 지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시장 그래서 안철수를 지금 밀고 싶어도 안 다녀요 지금. 안철수는 나갈 생각은 없고 뭐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그렇군요. 어쨌든 점점 이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명절 연휴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내일은 출근하시죠? 오늘 출근합니다. 아 오늘 지금 편의점으로 먼저 출근했고 저의 그 좁은 직장이 편의점 먼저 왔다가 오늘 저녁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기자. 오늘 그 CP 하세요? 진행? 전 녹음해놨어요. 평화 방송. 남의 방송 와서 지금 라이브 하고 있고 내 방송 녹음해놨어. 아니 제작진도 쉬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금요일까지 해서 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불꽃 튀는 국내 정치의 뜨거운 현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은 내일 당연히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곱창 맛있네요. 소곱창. 네, 소곱창 전골 타임쿡 8,900원. 네,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